자신의 수명을 점친 점쟁이, 옛날 중국의 홍계관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홍계관은 명종 때의 사람으로서 점을 잘 치는 까닭에 신폭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홍계관이 젊어서 자기의 수명을 점을 치는데 점을 칠 때마다 그 해와 날짜가 나타나는데 그때 자신이 비명으로 행사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계관은 자신의 운명이 그러하나 혹시나 살아날 도리가 없나 하여 그것을 또 점을 쳐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임금이 앉으시는 용상 밑에 숨으면 가히 죽음을 면할 것이라는 점괘였습니다. 다행히 임금은 이 홍계관의 점을 아주 좋아했기에 이 홍계관을 아주 아꼈습니다. 홍계관이 임금에게 가서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임금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인가? 자네의 젊은데라면 그것이 참일 것이네. 이게 큰일이군. 자네와 같은 인재를 죽게 둘 수야 있겠나. 이게 큰일이구만. 그날이 되면 내 용상 밑에 숨어 있도록 하게나. 네, 허락하면서 고맙습니다. 전하, 그런데 갑자기 평소에 이 홍계관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던 신하가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혹시라도 저 자가 용상 밑에 숨어 있다가 폐하에게 해가 되는 짓을 하지는 않겠습니까? 저 자의 점괘가 과연 맞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왕이 홍계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홍계관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의 젊은 데는 맞습니다. 정 못 믿으시겠다면 무엇이든 저에게 맞춰보라 하신다면 제가 맞춰보겠나이다. 그러니 왕이 아주 좋아하며 어떤 문제를 낼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때 홍계관의 뒤로 마침 쥐 한 마리가 슬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임금이 좋은 생각이 나서 홍계가 내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이 안에 쥐가 지나가는데 몇 마리가 가는지 알겠느냐? 점으로 맞춰봐라. 네, 제가 맞춰보겠나이다. 옮겨가는 곧 점을 쳐보고는 말했습니다. 대화, 쥐는 모두 3마리입니다. 그러니 왕은 무척 황당해 하였습니다. 뭐라고? 3마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너의 점괘가 이리 하찮은 것도 맞추지 못하면서 너의 수명을 얻지마 주었단 말이냐? 그러니 옆에 홍계관을 싫어하는 신하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회하, 저 홍계관이 그동안 요사스러운 혀로 회화를 혼란케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명에 초하소서. 그러니 그 신하와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모두 같은 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속여온 것이로구나. 이러한 자는 당장에 극형을 하여야 옳다. 그렇게 왕은 호령을 하고는 형관에게 당장에 홍계관을 끌어내라고 명하여 벌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홍계관은 이래저래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을 처형하는 곳이 당연히 남쪽 강변 모래사장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끌려온 홍계관이 기가 막혀서 형장에 이르자 다시 한번 점괘를 외쳐보니 뜻밖에도 1시경만 기다리면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 형 집행을 늦춰야 한다. 그래서 홍계관이 간청하기를 이보시오 형관, 기왕이면 안식경만 참았다가 형을 집행해 주시오. 나의 마지막 청유에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홍대간이 간청을 하니 현관은 홍계간의 소망대로 안식경만 기다려주겠다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왕은 홍계간을 잡아서 보낸 다음에 궁을 거닐고 있는데 아까 홍계간의 뒤를 지나가던 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 쥐를 가까이서 보니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니, 저것은 알고 보니 그 쥐가 뱃속에 새끼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그 쥐를 잡게 하여 그 뒤에 배를 갈라보았는데 뜻밖에도 쥐의 뱃속에 새끼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왕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과연 그 홍계간의 말대로 모두 3마리가 아니냐? 어미 1마리와 새끼 2마리이니 그 점괘가 틀림이 없구나. 원계간의 점은 과연 신점인가 보다. 이 참깨가 맞았을 뿐 아니라 어떻게 뱃속에 새끼까지 점을 쳐서 알아낸단 말이냐? 네, 그런 하늘이 내린 인재를 죽일 순 없다. 왕은 급히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범계간의 처형을 중지시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구나. 어서 말을 달려가거라. 하고 한 신하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명을 받은 신하는 말을 급히 달려서 처형장에 있는 당연히 이르러 멀리 바라보니 다행히 형벌이 조금 늦춰졌는지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1시경이 지나고 이제 형리가 홍계간의 형을 집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멀리서 이를 본 신하가 너무나 놀라하며 외쳤습니다. 어명이여, 사형을 중지하시오. 신하가 젖먹던 힘을 끌어모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원체의 먼 곳이었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그런 신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른 중지시키지 않으면 임금의 명을 수행할 수 없을 듯 하였습니다. 이 신하는 애 같아서 더더욱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명이여, 중지시키시오. 그러나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안식경이 다 되어 형리들은 홍계간을 끌어내어 목을 치려고 옴계간의 눈을 수건으로 가리게 하고 마지막으로 술 한 사발을 준 다음에 18원 카레에 물을 뿜어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니, 저것은 전령이 아닌가?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문득 현관이 모래사장 멀리 저편을 바라보니 말을 타니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상의 높이에 앉은 것이 보통 사람은 아니고 임금의 어명으로 오는 전령이 분명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현관들은 그만 덜컥 겁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죄인을 끌어내오는 대로 즉시 처형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곳에 당도하여 이미 1시경이나 지났으니 임금이 이것을 아시고 왜 속히 끝을 내지 않냐고 꾸물거리는 것을 독촉하려고 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 형리가 그리 생각하며 그 전령을 보니 멀어서 그 전령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으나 뭔가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령이 너무나 다급하여 손으로 그만하라고 처형을 중지하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하필이면 손으로 목을 긋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다른 현관이 처형을 준비하던 현관에게 말했습니다. 아, 거북이에 내가 빨리 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빨리 목을 치라는 손짓 실세 얼른 해버려. 괜히 늦은 것을. 임금이 아쉬웠다가 우리 큰일 날 것이 아닌가. 어서 현관은 서로 독촉을 하고 결국 18원 장검으로 옮겨가니 목을 내려쳤습니다. 아, 안 돼. 전령이 외쳤지만 그 소리도 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내린 재주라고 일컫던 옮겨가는 전개로 자신의 위험을 알았음에도 그 운명을 바꾸지 못하고 병장 아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전령으로 갔던 신하가 돌아가 낱낱이 임금께 구하니 임금은 아차 형장의 위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구나 이럴 수가 어찌하여 하고 안타까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그 즉시 사용하는 형장을 방연 남쪽에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원래 형장이 있던 고개를 그 후부터는 이름하여 아차 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항아리에 들어간 손, 아주 오랜 옛날이었죠. 어느 한 마을에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이 장사꾼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기 위해 술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싣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마을 어디에선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난 것인가? 뭐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나? 왜 사람들이 저리 모여서 있는 것이지? 한번 가봐야겠구나. 그렇게 장사꾼은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장사꾼이 무슨 일이냐고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 마을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 그것이 말입니다. 이곳, 그 마을 김진서라는 사람의 어린 아들이 있는데 집 창고에 있는 항아리에다가 그 호두를 넣어둔 것을 꺼내려는데 그만 손이 항아리 입구에 끼어갔고 그 손이 빠지지 않는다니 그 어쩝니까 허허. 아니, 그게 정말요? 그렇답니다. 며칠째 그 작은 항아리에서 손이 안 빠져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손을 잘라야 한다나 어쩐다나 하고 있다는군요. 아이고, 그거 참 큰일이구먼. 그 말을 들은 장사꾼은 김진사의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정말로 김진사의 어린 아들이 항아리에 손이 끼어 있었고 김진사가 아들의 손을 빼내기 위해 항아리를 힘껏 당겼으나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안 빠지는 거야? 항아리가 원체 단단해서이 깨지지도 않고 그러니 한 하인이 말했습니다. 주인마님, 저기 저 커다란 돌로 항아리를 내려쳐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김진사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그러다가 우리 귀한 아들 손이라도 망가져서 붓도 못 잡게 되면 어찌하려고. 그러니 이 장사꾼이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아드님.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고 손을 한번 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사꾼의 말에 이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놓을 수 없어요. 절대로요. 그러니 장사꾼은 말했습니다. 그 항아리에서 손을 뺀다면 그 항아리에 있는 호두를 비롯해서 내가 팔려고 가져온 물건들을 모두 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사꾼이 그렇게 제안을 하니 이 김진사의 아들이 솔깃하였는지 웃으며 좋아하였습니다. 정말이죠. 정말로요. 네, 그럼요. 여기 사람들 앞에서 네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니 결국 장사꾼의 말을 믿은 아들은 주먹에 쥐고 있는 호두들을 전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정말로 항아리 입구에 끼어있던 손이 쏙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아이고, 빠졌다. 빠졌어. 아들의 손이 빠지니 이거 참 다행이구나. 김진서와 그의 가족들은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세상에 은인이십니다. 은인, 우리 아들의 손을 이리 멀쩡하게 빠지게 해주시다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김진사는 자신의 아들의 손을 항아리에서 빠지게 해준 장사꾼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 장사꾼은 약속대로 김진사의 아들에게 수레에 있던 자신이 팔려고 가져온 물건들을 전부 다 선물해 주었는데 김진사는 너무나 고마워하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장사꾼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장사꾼은 그 돈을 받아서 신나게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위한 연극의 날 어느 마을에는 김정승과 이정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정승은 아들이 있었는데 김철수와 이영수였습니다. 철수와 영수는 이웃에 살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김정승의 아들 철수는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하고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금방 과거에 급제를 하고 관직에 올라 평양 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승의 아들 영수는 공부보다는 술만 좋아하여 늘 주막이나 술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일에 상관이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과거는커녕 제 몸 하나 건사할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집에서 펑펑 놀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수는 아버지 이정승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가세가 기울어 살기가 팍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내 오래간만에 친구나 한번 찾아가 봐야겠구나. 내 친구는 나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진 않겠지. 그렇게 영수는 친구인 평양 감사 철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이, 이보게나, 철수 나왔네. 자네의 준마구 이영수가 왔네. 영수가 거드름을 비우며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철수가 방문을 열고 한번 힐끔 보더니야, 그러냐? 못들 하느냐? 집에 모셔라. 하고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철수의 집 하인들이 영수를 웬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릴 적 친구를 이런 골방에다가 가두다니 어찌 이리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방은 더럽지는 않은데 쥐도 새도 꿈쩍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방이었습니다. 철수는 영수를 그런 골방에 앉혀놓고는 매일 밥을 주긴 하였는데 겨우 그저 간신히 혹이나 면할 정도로만 밥을 주었고 술도 좋아하긴 하니까 목을 간신히 축일 정도로 하루에 한두 잔만 주고 말았습니다. 허허, 아니 이런 경우가 있나. 영수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며 매일 그 집의 하인들이 밥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평양 감사 좀 만나게 해줄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인들은 아이고, 감사님은 바빠서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아니, 영수는 도무지 철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골방에서 기다리며 지내는 것이 한 달포가 지났습니다. 하, 이럴 수는 없다. 아무래도 평양 감사를 내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가? 예, 그럼요. 가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요. 그러면 당장 잡아오너라. 그러니 한신하가 휙하고 가더니 평양 감사를 가져다가 그 앞에다 대령을 했습니다. 철수가 눈앞에 나타나자 영수는 철수에게 못다 했던 말들을 하고 잔뜩 호통을 치고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을 한 번은 봐주겠다고 하고 다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철수는 아무 말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평양 감사문 별거 아니구만. 그렇게 철수에게 한바탕 쏟아 부어버리고 철수를 내쫓고 나니 기분이 좋아진 영수는 신하들을 시켜서 또 술을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거기서도 또 왕창 먹었는데 금세 다시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가만히 깨어보니까 영수는 자신이 어느 밭대기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어쩐지 다 꿈이었구나. 영수는 그렇게 그냥 밭에 송장처럼 쓰러져 있다가 깨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옷도 다 버려지고 차마 그것을 입고 그대로 갈 수가 없어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느 밭에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영수가 멀찌감치서 부르니 그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 옷을 얻어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평양 감사 김철수가 내 친구인데 표현 감사가 되었다고 나를 이 꼴이 되도록 맞대했다오. 참으로 이런 일이 다이소일까? 그렇게 하소연을 하니 이 옷을 빌려준 사람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 김철수라는 평양 감사는 제가 알기로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상하신 분이네. 그러니 영수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이것저것 물었고 고향 소식을 물으니까 그 사람이 어이, 그 양반들도 다들 돌아가신 지가 100년이 넘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찌 살아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참으로 저승에 갔다가 온 것인가. 그 사이에 100년이나 흘렀다니. 영수는 가족들이 모두 죽었다는 말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집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자신의 집이 있던 자리에는 웬 대골 같은 집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집도 다 허물어지고 이제 다른 부자가 와서 집을 짓고 사는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만 살았다면 우리 가족들이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영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영수야. 이제 오냐? 바로 영수의 어머니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100년 전에 죽었다던 어머니가 집을 나와 영수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아니, 어머님은 100년 전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까? 아이, 그럼 여기는 또 저승입니까? 그러니 이 영수의 어머니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내가 올라가자마자 그 이튿날부터 평양서 평양감사가 보냈다면서 온갖 재물이랑 곡식이 그냥 바리바리 내려오고 또 하인과 목수들 한 명쯤인가 내려와서는 이렇게 큰 집을 치워주었단다. 난 또 내가 그새 그 평양에 가서 친구한테 부탁을 했구나 하고 내 생각을 했지 뭐냐. 그러니 영수는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수의 뒤에서 철수가 나타나 영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하, 이복에나 친구 왔는가? 진작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일이 오래 걸렸는가? 아니, 이복의 철수, 이게 다 무슨 일인가? 그러니 철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가 언젠가는 나를 한번 찾아올 것이라 생각을 하였지. 그래서 일부러 연극을 준비하여 자네를 고생을 시켰네. 그 자네 정신을 좀 차리라고 말이야. 그제서야 친구가 자신을 깨우치기 위해 모든 것을 꾸몄다는 것을 알게 된 영수는 허허 웃으며 좋아하였습니다. 이복에 참으로 자네는 좋은 친구네. 알겠네. 내가 앞으로는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차에 살아보겠네.
그렇게 철수 덕에 정신을 차린 영수는 그 뒤로 학문에 매진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올라 철수와 함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뱃사람들을 위하는 마음. 옛날 어느 바닷가 근처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바다를 보고 있다가 큰 고깃대가 지나가는 것이 보이면 뗏목이나 작은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곤 하였습니다. 워낙 고기들이 자주 많이 지나가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렸는데, 그렇기에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닷물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하곤 하였습니다. 이 마을에는 홀로 외롭게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남편도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는 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 할머니는 장성한 아들을 의지하며 살아갔지만, 그런 아들마저도 20살이 되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졌고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나 슬펐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남편도 모자라 희망이었던 아들까지 바다에서 죽자 이 할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바람이 몹시 거세게 불던 어느 날, 할머니는 왠지 남편과 아들 생각이 나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할머니의 눈에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용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곳 바다에는 용왕님이 살고 있구나. 할머니는 그제서야 왜 자꾸 바다에 풍랑이 일고 많은 사람들이 변을 당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마을 사람들이 용왕님을 위해 제사를 지내 주기는커녕 용왕님이 이 눈줄도 모르니 용왕님이 화가 나시어 자꾸만 화를 당하는 괴롭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자신이 용왕님을 모시기 위해 신당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던 남편과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할머니를 바다로 이끌었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영감 보고 싶었소. 아이, 근데 어딜 그렇게 가시오? 할머니가 남편과 아들을 따라서 바다에 이르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이 백사장에 서 있다 보면 파도에 뭔가가 밀려올 것이오. 부인, 그것을 가지고 이 바다의 용왕님을 모시는 신당을 만들도록 하시오. 남편은 그리 말한 뒤 아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영감 아들아. 할머니는 그렇게 남편과 아들을 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깬 할머니는 날이 밝자마자 어제 남편과 아들이 자신을 이끌었던 백사장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백사장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정말로 파도에 밀려오는 외남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것이구나. 이것이로구나. 할머니는 그 함을 들고 열어보니 선왕신의 모습을 한 작은 나무 조각 5개와 금덩어리 하나, 그리고 동백씨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동백씨를 뿌렸고, 함에 들어있던 금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그곳에 신당을 짓고 5분의 선왕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만든 신당에서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정월 초하루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나던 것은 풍랑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후 마을 사람들이 고기에 자비를 나가도 모두들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한참을 잘 살다가 오랜 세월이 흘러 점차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귀찮아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바닷가 마을에 왜구가 잔뜩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또다시 큰 난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 그런 불행이 또다시 일어난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후부터 다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에는 마량리가 있습니다. 마량리는 서천군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아주 한적한 어촌 마을로 마을의 지형이 마른 말과 닮았다고 하여 마리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해안가 언덕에 8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모여있는 동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이 동백나무 숲은 천연 500년 전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백나무 숲을 따라 언덕을 오르다 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선앙당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을 마량당이라 부르며 매년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마량당 풍어제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발생 암기 박지원 내가 동쪽으로 흥악선에 논릴 때 그 동문에 들어서자 이미 옛사람과 지금 사람들의 이름을 써놓은 것이 보였는데 커다랗게 쓰고 깊이 새게돼 거의 작은 틈조차 없어서 마치 구경하는 자리에 어깨가 포개지는 것 같고 그 외에 빼곡한 무덤과 같아서 옛날 새긴 것이 겨우 있기에 묻혔다 싶으면 새로 쓴 글씨가 또 붉은 인주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무너진 벼랑과 쪼개진 돌에 이름이 전기를 깎아 지른 듯 우뚝 서 있어서 위로는 나는 새의 그림자조차 끊어졌는데 홀로 김홍현이라는 새 글자가 있기에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 기이하게 여겨 이렇게 생각했다. 자고로 관찰사의 위세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에 충분하고 양사원의 기이한 탐닉은 발자국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데도 오히려 이 사이에 이름을 두지 못했는데 저 이름을 쓴 자는 누구이길래 마침내 기술자로 하여금 날다람쥐나 원숭이와 함께 성명을 다투게 했는가? 그 뒤 나는 나라 안에 명산을 두루 돌아다녀서 남으로는 속리산과 가야산에 오르고 서로는 천마산과 묘양산에 올랐다. 공격하고 외지는 곳에 이르게 되면 스스로 세상 사람들이 이르지 못한 곳 끝까지 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늘 김홍현이 새겨놓은 글을 보게 되었는데 문득 화가 나 대관절 김홍현이 어떤 놈이기에 감히 이렇게 당돌하단 말인가 하고 꾸짖었다. 대체로 명산의 논일기 좋아하는 이들은 지극한 위험을 범하고 숱한 어려움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기이하고 뛰어난 경관을 찾을 수 없다. 내가 평소에 지난날의 자취를 생각해보면 벌벌 떨면서 스스로 후회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다시 산에 오를 때가 되어서는 호련히 지난번의 다짐을 잊어버리고 가파른 바위를 디디고 아득히 깊은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썩어가는 나무다리와 말라버린 사다리에 몸을 붙이고서 종종 말없이 신명에게 빌어서 행여 스스로 돌아가지 못할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다가 크게 새기고 붉은색 인주로 매운 사슴 정강이 만한 글씨가 늙은 나뭇가지와 오래된 칠렁쿨 사이에 보이는 듯 많은 듯 서려 있으면 반드시 김홍현이었다. 그런데 이때에는 도리어 깊은 마음이 마치 위험하고 어려운 때 옛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 그 때문에 힘을 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기어 올라가곤 하였다. 어떤 이가 평소에 김홍현의 흔적을 안다고 하면서 말했다. 김은 바로 알짜인데 이 동네에 저 동네에 떠돌아다니며 세상 일에 어두운 자를 일컬음이니 이른바 칼잡이나 협객의 부류와 같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는 말 달리고 활쏘기를 좋아하여 무과에 급제했는데 힘이 껌을 잡아 죽이고 기생들을 양 옆구리에 끼고 몇 길의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자질구레하게 벼슬을 구하지 않고 집안이 본래 부유하여 재물을 몸을 버리는 것처럼 썼습니다. 고금에 뛰어난 글과 이름난 그림을 두루 쌓아두고 칼검은 고와 제기, 기이한 화초 따위를 한번 보고 뜻이 있으면 천금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준마와 이름난 매가 그가 움직일 때마다 좌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늙어서 백발이 되었는데 주머니에 송곳과 끈을 넣어두고 명산을 두루 돌아다니더니 이미 한라산에 한 번 들어갔고 잔백산에 2번 들어갔는데 그럴 때면 문득 스스로 돌에 새겼으니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요? 김홍현이요 하고 답하였다. 그래서 이른바 김홍현이 누구요 하고 물었더니 자가 되시며 되심이 누구요 하고 스스로 발생함이라 부릅니다. 이른바 발생함이 누구요 했더니 말하던 사람이 응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옛날 사마장경이 무시곰과 오유선생을 만들어 서로 신랄하게 한 적이 있었지요. 지금 나와 당신도 우연히 오래된 암벽과 흐르는 물 사이에서 만나 서로 묻고 대답하고 있어 다른 날 생각해보면 모두 우유선생이 될 것이니 이른바 발생함이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오. 그가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어찌 황당한 말을 꾸며대는 것이겠소? 참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너무 집요하군요. 옛날 왕 한석이 극진 미신을 변증하되 반드시 고경이 지은 것이지 양홍이 지은 것이 아니라 했어. 소식은 대체 서경에 과연 양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해서 저 두 사람의 문장은 당시 세상에 크게 알려졌고 이름이 역사 기록에 전해졌지만 후세의 옛날 일을 논의하는 이들이 오히려 이런 의심을 하는데 가물며 깊은 산 깊은 골짜기 안에 헛된 이름을 새겨 비바람에 깎이고 갈라져 100년도 안 돼요 마멸되는 경우 이겼소 말을 듣더니 걔 또한 크게 웃고 떠나갔다. 그 뒤 9년이 지나 내가 평양에서 우연히 김홍현을 만났다. 등 뒤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사람이 김홍현이라고 일러주는 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의 자를 부르면서 되시며 그대는 발생함이 아닌가 했더니 김홍현이 고개를 돌려 자세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어찌 아시오? 했다. 내가 이렇게 대꾸했다. 옛날만 폭동에서 이미 그대를 알았지. 그대의 집은 어디요? 옛날 모았던 것을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가? 했더니 김홍현 기운 없이 말했다. 집이 가난하여 다 팔아서 했다. 어째서 발생함이라 하는가? 했더니 불행히 불치의 병에 걸려 몸이 망가지고 늙어서 아내도 없이 거처를 늘이 절집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 부른 거지요 했다. 그가 말하는 것과 행동 거지를 살펴보았더니 옛날의 기질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 애석하구나. 내가 젊은 시절에 그를 보지 못한 것이 하루는 그가 내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곳으로 와서 이렇게 총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죽게 되었으니 마음은 먼저 죽었고 이후도 털어만 남아있을 뿐인데 머무는 곳은 모두 절집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글에 의탁하여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의 뜻이 늙어서도 여전히 잊지 않는 것이 남아있음을 가련히 여겨 마침내 옛날 유람하던 사람과 문답한 것을 써주어서 돌려보내고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송을 지어 말한다. 까마귀는 온갖 새가 다 검은 줄 알고 백로는 다른 새가 휘지 않은 것을 의아해 하는구나. 인쇄와 검은 새가 각기 옳다고 우기면 하늘도 그 송사에 실증 내겠구나. 사람은 모두 두 눈이 갖춰져 있지만 한 눈을 감아도 잘 보인다. 어찌 꼭 두 눈이라야 밝게 본다 하겠는가? 한 눈뿐인 사람들 사는 나라도 있다 하네. 두 눈도 오히려 적다고 의심하여 도리어 이마에 덧붙이기도 하고 다시 저 관은 물은 모습을 바꾸면 눈이 1000개나 되는구나. 1000개의 눈이 다시 필요할 것인가? 잔님도 검은 것은 볼 수 있다네. 김구는 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부처에 의지하여 자기 몸 보존한다네. 돈을 쌓아놓고 쓰지 않는다면 거지의 가난과 다를 것이 뭐 있겠나.
무사람들은 각자 자기 만족에 사는 법이니 꼭 서로 배울 것은 없지. 떼심은 이미 무사람과 다른 길을 갔는데 이 때문에 서로 이해하게 이야기. 해설과 교훈 플러스 BGM. 여긴 거지 잘 자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 이야기는 오랫동안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방법으로 전승되어 온 것들입니다. 옛 이야기 속에는 옛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힘들지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런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도 힘든 시련을 겪게 되고 때로는 하늘의 산을 향해 자신의 소망을 빌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소원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노력하고 모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는 옛 이야기 속 옛 사람들의 자신의 소망과 바람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이룰 수 있을 이루어 나갈 바람과 소망을 떠올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해 간다면 올해 그 소망과 바람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잘 자셈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잘 자셈.